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망에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위프트라는 망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국제 결제할 때 쓴다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 차단한다는 건 결국은 러시아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스위프트 제재를 일명 금융 핵폭탄이라고 부르면서 이란과 북한에 적용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해서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변수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부 차단하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 경제만 충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피해가 불가피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금융 제재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금융 결제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이게 러시아 금융 제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네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근하는 방식이 예전 같으면 뭐 무력으로 한판 붙는 거 말고는 없었을 텐데 요즘에는 금융제재, 경제제재 하는 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미국 내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네. 당하는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냥 한번 싸우는 게 낫지, 이거 너무 힘들다는 반응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다루는 방식에 커다란 전환이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바마 정권 이후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런 국제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안보적인,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한 것보다는 이렇게 경제 제재를 사용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경제 제재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요즘 뭐 언론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이거 큰 효과 없을 것 같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랑요.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에게 하고 있는 똑같은 형태인 스위프트 제재를 이란에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다가 이 스위프트 제재로 국제결제은행 시스템에서 퇴출을 시켰었는데요. 그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제재가 부과됐던 그 기간 동안 이란의 원유 수출 그 전체 금액은 50% 이상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거의 국가의 매출의 절반이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이란 자산에 대한 접근도 차단을 해버려서 이란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20% 그 기간 동안 축소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2015년에 이란이 핵 합의에 결국 다시 뭐랄까요, 타협을 받고 그 뒤부터 미국이 이 제재를 해제해 줬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트럼프 때 다시 제재를 시작해서 뭐 원상복구가 돼서 지금은 다 냉랭한 상황이지만 한때 이 제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효과가 있고 버티는 나라에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지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었는데 그때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실 여기에선 주로 타겟으로 잡은 나라가 중국이긴 한데요. 중국이란 나라를 견제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라고 표시를 해놨었냐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향후에는 재래식 무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 국가를 제압하거나 컨트롤하기보다는 통상과 안보 영역을 같이 중첩되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컨트롤해야겠다라는 전략 전술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게 더 유의미한 방법이다라는 걸 이미 많이 선포했죠. 그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융결제망에서 빼고 뭐 자산을 동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확 어떻게 하는 건지 와닿지 않다 보니까 예.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그렇다면 이제 스위프트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짜 국제적인 교역의 흐름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외국과 서로. 예. 그런데 이렇게 외국의 물건을 팔아본 기업들은 모두 고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역 만리에 있는 어떤 거래처 또는 어떤 국가에 네. 물건을 팔았는데 예. 아니면 거기 가서 막 건설해주고 왔는데 대금 결제를 어떻게 받느냐예요. 예. 바로 옆에 있는 회사거나 뭐 차 타고 좀 가면 있는 곳이면 뭐 추심도 하러 가끔가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결제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물건 보냈는데 돈이 안 오면. 네. 근데 돈 주는 분 입장에서도 그럼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면 어떨 거냐? 맞아요. 그 고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마다 은행 결제 시스템과 날짜와 방식도 다 다르고 거기 기입해야 될 내용들도 다 다르다 보니 국제적인 교역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금융 부분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생긴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 그렇다면 이제 거래를 결국 어떻게 하든 돈을 진짜 돈 다발을 들고 대금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그 은행으로 돈 보냈으니 숫자만 오가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찾아가라는 것만 잘하면 그게 교육이 훨씬 붕업되지 그렇겠죠. 않겠느냐라고 해서 은행들끼리 서로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들이 전산적으로 예. 어떻게 돈을 보내고 보낼 때는 어떤 프로세스로 뭘 기입해 줘야 되며 예. 그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통일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보안이죠. 예, 그게 설려서 어디 돈 보내지 않았는데 돈을 보냈다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도모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예. 1977년 5월에 처음으로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이제 전 세계에 런칭을 합니다. 은행들이 쓰는 네. 일반인은 안 쓰고 쓸 필요도 없는. 맞아요. 은행들끼리 돈을 서로 편하게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전산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논의했던 주체가 스위프트라는 이제 국제은행 결제 협회 같은 건데 그 협회 이름과 시스템 이름을 똑같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시스템으로 스위프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협회로 스위프트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군요. 맞습니다. 회사 이름도 그거고 서비스 이름도 그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특이한 현상이 생겨요. 여기서는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뭐냐면 이거를 이제 학계에서는 이론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허브 앤 스포크 효과라고 불러요. 허브는 스포크는 예. 뭐냐면 우리 그 바퀴살 뭔지 아시죠? 예. 바퀴살을 스포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뭔가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조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가 아니라 그냥 다 조합원이잖아요. 예. 은행들끼리 이런 조합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고 발달을 해오면 그중에 반드시 허브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좀 설명 드릴게요. 그냥 은행들끼리 연결된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바퀴살처럼 서로 어떤 선같이 링크가 된다는 거죠. 여러 은행들이 거미줄처럼.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럼 사우디에서 네. 석유를 사와요. 네. 사우디에선 석유 파는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에선 사오는 회사도 있겠죠. 네. 주로 정유회사가 사올 텐데 사오면 우리가 사우디에 돈을 보내고 사우디는 우리한테 석유를 보내면 되니까 은행이 해주는 건 석유 실어다 날리는 건 은행이 해주는 일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가 사우디에 돈 보내는 일을 사우디 쪽에서 의심 없도록 은행이 도와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우리 돈은 우리나라 은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은행에 있다고 예. 치죠. 그럼 사우디에는 사우디 뱅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있다고 치죠. 예. 그러면 우리 은행이 사우디 뱅크에 예를 들면 1억 달러 한 1,000억 원 정도 1,200억 정도 되는 돈을 원화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뭘 하는 겁니까?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바로 돈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예. 경제 주체들에게 그 신호를 받고 돈을 받고 보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관계라는 게요. 예. 이렇게 한 개의 나라에서 한 개의 나라로 돈을 보내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 석유를 예. 뭐 실어 온다라고 하면 예. 중간에 배를 운송해 준 나라는 제3국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석유를 받아가지고 뭐 정제하는 그 기술을 해줘서 또 마지막에 선적해주는 건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예,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몇 가지 은행들이 다 결쳐지는 거예요. 여러 은행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여러 뭐 우리 부채살이든 바퀴살 모양처럼 그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걸 선으로 표시하면 예. 일종의 스포크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포크가 모든 은행들이 다 은행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그 스포크,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채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부채살은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네. 아니면 어떤 국가의 은행들은 그게 당연히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미국의 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금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받아올 때 네. 중국 현지 은행에서 거쳐서 받아오면 2개 은행 정도를 거쳐가지고 수수료가 더 많은데 미국 은행이면 우리나라에도 그 은행 지점이 있고 중국에도 그 은행 지점이 있다고 하면 같은 은행이니까 걔네 수수료 안 받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쪽 그 부채살을 더 많이 이용하겠죠. 아하. 그리고 예. 전 세계에서 결제는 대부분 달러로 합니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된 곳은 미국 은행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위프트 원이 발동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미국 은행들이 개설해 놓은 여러 경로들, 그 경로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1992년에 이제 지금 처음에 스위프트 1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이제 국제적인 물류 교역망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예. 너무 빈번해졌어. 너무 양도 많아졌고. 그래서 스위프트 2를 만들자. 그리고 그 즈음에 더욱더 무역을 붐업시키기 위해서 WTO라는 체제를 또 같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WTO 체제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을 같이 만들자가 됐는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스위프트 2에 이제 처음 가입한 거예요. 스위프트 1에는 우리나라 은행은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아하. 예. 2에 가입했는데 그게 92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가입이 됐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느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이게 원래 조합이었는데 협동조합. 네, 예. 협동조합이었는데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구조가 그거를 우리 쪽 학계에 계신 분들은 크게 6가지 요인을 꼽아요. 첫 번째, 전 세계 결제가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 경로들인데 네. 미국이 구축해놓은 경로가 허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달러로 우리가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의 종주국인 미국 은행들에게 우위점이 있었고 두 번째, 미국의 금융제도가 너무 선도적이다 보니 너무나도 쾌적한 서비스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걸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투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잘못될 리가 없고 네. 명명백백하게 돈을 받았다고 확인을 해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는 예. 아프리카 국가의 은행들이 대부분 국가 소유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실제 그 아프리카 어느 대통령이 독재자가 그 우리가 자원 개발한 거 그거에 대해서 돈 그 국영은행에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돈 받아가시면 돼요 했는데 실제 그 은행에 돈 입금 안 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나라 은행이 일처리 잘못한 거예요? 일처리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독재자가 이 은행도 내 거고 이 그 채광 회사도 내 거니 야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입금됐다고 행정적으로 처리해라고 해서 실제 돈 가져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적어도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돈을 받고 또 보내야 될 곳 그곳이 또 미국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 또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어떤 위치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 6가지 요소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우리가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파이프망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쪽 파이프망만 자꾸 더 쓰고 이걸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나머지 파이프가 여기에 연결돼 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 결국 스위프트라는 건 분명 조합으로 시작해서 유럽의 많은 은행들과 미국의 은행들이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미국이 그냥 밸브를 우리 쪽 그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잠가 버리면 그냥 잠기는 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미국에다가 그런 예. 권한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미국이 결정하면 그게 그냥 사실상 잠겨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세히 뭐 스위프트 요즘 뭐지 하고 찾아보신 분들은 네. 분명 마지막에 법적 그 법인격이 조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고 예. 이 스위프트의 메인 주소가 벨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가 많이 있는 영세 중립국에 해당되는 거기에 있고 근데 미국이 이걸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예. 쟤는 무슨 이란과 사이 안 좋으면 걸어 잠그고 북한과 사이 안 좋으면 뭐 쥐가 걸어 잠그냐. 그게 진화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힘이 이렇게 많이 편중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두 가지 효과로 결국 이렇게 될 걸 노린 거 아니냐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가 이제 관문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네. 반드시 어떤 파이프라인이 메인 파이프라인이 되다 보니 거기에서 전부 다 문을 거기서 뚫고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가 저절로 연결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관문이 되니 거기서 문을 잠그면 다 잠기는 효과가 생기니 이건 아마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진화 발전상을 다 공부를 익히 한 예. 미국 학자들은 알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또 한 번 될 걸 알고 이런 막 만들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파놉티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결국 그렇게 허브 역할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그 나라 그 금융기관이 제3국의 거래 정보를 저절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게 파놉티콘 효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관문을 다 이용하다 보니 쟤랑 요즘 거래 많이 하네. 저쪽에서 돈 많이 버네. 이거를 다 수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허브 위치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결제망을 같이 만든 건데 예. 미국이 이거 걸어 잠글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우디와 무역을 할 때도 미국 은행을 거쳐야 되나 봐요. 달러를 주고 받아야 되면. 맞습니다. 어떤 경로든 직간접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달러로 이렇게 전 세계 결제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예. 그 계기가 바로 뭐냐 하면 오일 쇼크 때문이에요. 예. 오일 쇼크 전에도 물론 달러의 위치는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라는 게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석유를 발명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1854년인가로 기억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라는 게 이런 게 생겼어요. 네. 이걸로 불을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발명한 건데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석유를 원유를 어디서 많이 시추할 수 있을까 봤더니 중동 지역에 대량 매장된 걸 확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동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을 설득해서 그들 땅이니 야 우리 회사 같이 차리자라고 해서 거기 석유 시추권을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캐서 너 일부 줄게 하고 여러 회사를 만들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예요. 예. 그래서 아람코는 예전에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니 엑슨모빌이니 이런 많은 시추 회사들이 대주주로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우디 왕가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이 아니 석유 팔아서 우리는 얼마 못 벌고 정유회사만 잔뜩 돈을 벌고 석유 열강만 돈을 버니 예.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석유 원유 수출을 못 하게끔 막은 겁니다. 그때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어떻게든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 외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그 키신저라는 예. 키신저라는 사람의 꾀를 빌립니다. 재능을. 이걸 어떻게 하면 타협을 볼 수 있겠니?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찾아와서 아니 지금 우리 물가가 이렇게 3-4배씩 오르고 기름값도 뭐 이거 몇 년 안에 뭐 2년 만에 2-3배가 오르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빨리 가서 설득을 좀 해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도 뭔가 중동 지역과 타협을 봐야 되는데 그때 키신저가 제안한 게 있어요. 중동한테. 자, 너희들의 국영 석유 회사의 지분을 전부 돌려줄게. 우리 미국의 정유 회사들은 다 빠져나갈게. 대신 전 세계에서 원유를 결제할 때는 무조건 무슨 화폐로만 결제하도록 해라. 달러만 쓰자.
왜 그렇게 그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달러를 또 비싸게 판다고 하거나 또 원유를 안 판다고 했었을 때 이쪽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한다면 달러의 발권력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 석유 가격을 10배 올렸다 해도 산유국들이 달러 찍어서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해서 줘도 되잖아요. 달러를 받아라. 네. 근데 사우디 돈으로 받으면 우리는 사우디 돈을 찍어낼 수 없으니까 없으니. 미국이. 그리고 달러는 너희도 어차피 원유 말고 나머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땐 니네도 달러 쓰잖아. 그러니 달러로 하자 했는데 그 딜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 뒤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물건은 이 화폐로만 살 수 있다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원래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독특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 석유를 사서 쓰려고 하는 회사들은 달러로 돈을 줘야 되고, 네. 그럼 그 달러를 받을 은행은 미국 은행이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미국 은행에서 달러를 좀 빌려오거나 그렇기도 할 어떻게든 거고. 그렇게 해야겠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스위프트하고 요거는 원래 별건이었는데 예. 요게 역사적으로 아주 동일하게 맞물리면서 스위프트가 또 강해지는. 그렇죠. 그 안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예. 미국이 알게 모르게 전 세계 은행들도 그렇게 미국 판 걷어내면 그냥 안 돌아가게 만들어놨군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스위프트가 돌아가는 구조에서 러시아를 빼면, 러시아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를 빼면 그 나라는 뭐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할 경우에 어떤 충격이 있는지, 또 러시아는 또 빠져나갈 구멍이 혹시 없지는 않은지, 그런 얘기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은 러시아 금융 제재 수단이 되고 있는 스위프트망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결국 그 설명해 주신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빼는 일을 하겠다고 한 거죠, 일단. 네. 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그럼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뭡니까? 우리들 어릴 때 가끔 했던, 야, 쟤랑은 놀지 마, 쟤하고 말도 하지 마,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전산망이니까 그게 예. 쟤랑은 놀지 마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끈을 끊어버리면 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쪽 아이디를 쉽게 얘기해서 없애거나 예. 그 아이디가 잠정적으로 휴면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러시아 은행은 이제 다른 나라 은행들하고 소통을 못 하게 되는. 그렇죠.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깥에 아직 있는 돈도 못 들어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러시아 경제에는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러시아도 자원을 외국에 판매해서 그걸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여러 자금원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금을 결제를 받아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일단 막힌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인들도 독특합니다. 이 러시아는 우랄 산맥의 왼쪽에 해당되는, 즉 유럽 근처에 전부 모여 살거든요. 예. 그리고 러시아인들에게 물어봐요. 저도 많이 물어봤고요. 유럽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또 중동에도 걸쳐 있고 예. 다 걸쳐 있잖아요. 근데 100이면 100, 진짜 99도 아니고 네. 100이면 100 본인들이 유러피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러시아인들 중에서 돈 꽤나 버는 분들은 예. 전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유럽 어딘가에 예치해 놓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게 예. 우리 한국에서도 약간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미국 유학 많이 보내시잖아요. 예. 근데 러시아는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송금이 막힌다는 건 네. 국가도 참 낭망하지만 러시아 국민들도 이게 보통 이제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비 이제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걔는 그러면 이거 돈을 받으러 그냥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건가? 뭐 이거부터 복잡다단해지는 거죠. 러시아에 있는 물건을 팔 때, 예를 들어 석유나 가스를 팔 때. 그것도 그렇고 예. 그렇게 팔 때도 그렇지만 일단 국민들도 유럽과 의존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내가 그 지금 아파트나 상가 건물도 유럽 어딘가 가지고 있고 내 메인 계좌도 유럽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다 끊기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내 주거래 은행이 영업 안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뼈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에서도 들리는 대안의 논의, 그리고 혹시 러시아가 이렇게 우회로를 확보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 스위프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심이 돼버렸던 어떻게 하다 보니 돼버린 스위프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이게 뭐라고 축약하냐면 CIPS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CIPS를 만들고 우리 아무리 봐도 또 미국이 우리 경제 제재할 때 저거 사용할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는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채널을 만들어야지 한 건데,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러시아는 자신들이 돈을 받거나 송금을 해야 될 걸 예. 일단 중국의 위안화를 한번 거치자. 두 나라 사이는 친하니까. 친하고 또 CIPS를 통해서 별도의 노선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양국 간에 파이프 하나 놓는 거죠. 예. 따로 요 노선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안화를 일단 한번 거쳐서, 그 위안화는 지금 달러랑 뭐 스위프트가 막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스위프트가 막히더라도 이거 무용지물이다라고 할 수가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달러로 주고받는 건 안 되니까 네. 러시아가 위안화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위안화도 네. 못 쓰는 돈은 아니니. 그렇죠. 위안화로 러시아 가스나 석유를 사가게 할 거다. 네. 그러면 뭐 사가는 쪽에서 어떻게든 위안화 구해오겠지. 네. 그런 겁니까? 네, 그런 전망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위안화가 그런 위상도 못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루블화를 이 지금 위안화로 받아준다, 이런 거는 맞지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가동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발달하면 어떤 형태가 가능할까라고 했었을 때, 이게 그나마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례거든요. 우리나라가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정말 잘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예. 네. 이란은 비슷한 제재를 당했죠. 예. 스위프트 망에서도 제거되고. 빠졌죠. 예. 그리고 나서 이란은 원유 수출이 어떻게 보면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 금지가 돼버린 것이고, 예. 그런데 이란인들도 지금 뭔가 생활을 할 때 당연히 휴대폰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필요하고 예.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어디선가 이것을 원활하게 수입해 와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가 예. 우리나라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우리 한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해 옵니다. 네. 그런데 이 원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원칙이라고. 한때 런던 증시에서 위안화로 원유를 살려고 했던 시도가 딱 한 차례 있었었는데, 그때 또 미국이 강하게 응징을 해서 완전히 뒤로 빠지고, 네. 그걸 시도했던 금융기관도 다시는 그런 시도를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역시 한국인들이 진짜 상인 정신은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예. 우리나라 은행에 원화 계좌를 하나 만들어요. 원화. 예. 우리나라 돈. 예. 계좌를 하나 만들고 원유가 수출됐었을 때 누가 만들어요, 그 계좌를? 그 계좌를 이란 사람들 이름으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이란인이 갖고 있는 한국은행 계좌. 네, 예. 원화로 예. 적립이 되는 예. 그걸 만들고,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 오잖아요. 예. 그럼 수입해 온 그 원유 대금을 네. 원화로 우리나라 은행에 있는 그 원화 계좌에 넣어놔요. 그 이란인이 만들었다는 그 계좌.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은행의 이란인 통장에 원화로 돈이 쌓이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란에서 뭔가 휴대폰을 사가거나 한국산 다른 제품. 네, 노트북을 사갈 때 그냥 그 돈을 우리나라 기업이 원화를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인출을. 그럼 실제로 원화도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상장부 써놓고 서로 그렇게 금 그렇죠. 긋고 하는 거네. 찍찍 긋고 그렇죠. 해결 이렇게 그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란하고 아주 장사 잘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오랫동안 아주 이란도 한국하고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가졌고 우리도 원유 좀 싸게 잘 가져왔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이것도 사실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어서는 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서로 믿고 주고받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원화 계좌라는 게 이란이 원화 갖고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란은 뭔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래도 한국 정도에 되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진 나라라면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 예. 원화도 상당히 가치가 안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 걸 미국이 만약에 못하게 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 예, 다른 식의 저희도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지까지는 제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놔뒀어요. 예. 그러다가 트럼프 때 하지 마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요런 거를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번 봤잖아요. 예. 아, 저렇게 할 수가 있네. 그럼 러시아가 어느 나라와 그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위안화 계좌를 통해서 제3국가 돈을 뭐 다시 달러 받을 걸 다시 송금받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예.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공산품을 가져온다든가 뭐 중장비를 들여온다든가 이걸 할 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어딘가에 위안화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 러시아 이름으로 된 예. 거기에서 돈 빼가. 우리가 너희한테 가스 수출하기로 이번에 올림픽 기간 동안 천연가스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예. 이렇게 체결이 된 그 금액만큼 거기 잔고를 쌓아놔 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그 금액만큼 뭐 사갈 때 거기서 그냥 애들 제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은 좀 아닐 것 같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은행들 사이에 돈 보내고 하다가 앞으로 무역을 하려면 각국마다 장부를 따로 둬야 되겠네요. 러시아, 독일 장부, 네. 러시아, 스페인 외상 장부, 네. 러시아, 한국 외상 장부.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이란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화 계좌를 바탕으로 무역했던 거를 이제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미국의 입장이 이 스위프트 제재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는 나라들을 좌시하지 않을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U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상대국들이 대부분 EU인데 예. EU 국가가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응징하는 모드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국 말고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러시아가 파는 게 무슨 뭐 사치품이거나 그러면 미우니까 그 친구들 거 그냥 안 사주자 당분간은 할 수 있을 텐데 자원, 가스, 뭐 석유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당장 춥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자원인데 그걸 안 사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빼자는 건 러시아가 뭐든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게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러시아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분들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정말 중요한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위프트 제재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이 독배를 마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만 힘든 게 아니라 예. 미국의 우방국, 심지어 미국까지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우방국들에서 먼저 곡소리 나온다는 거죠. 야, 이거 천연가스가 없어서 우리 이거 지금 에너지 대란이다. 러시아랑 미국 빨리 하회해, 타협해.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든 타협해서 종결시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우방국들의 에너지 대란 또는 자원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를 더 강력하게 뼈아프게 할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간단히 추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스위프트 제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국가를 차단하는 그 국가 안에 들어가는 금융 시스템을 차단하는 제재가 있고요. 예. 특별 제재라는 게 있어요. 이 특별 제재는 개인의 계좌를 차단시켜 버리거나 아이디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누구 건지. 푸틴이 스위스에 갖고 있는 계좌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런 걸 제재하는 거. 지금까지 미국이 개인 계좌 제재한 게 3,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을 제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람코 너희가 잘못했으니 니네 계좌 다 막을 거야. 예. 라는 회사와 같은 그런 기관을 막았던 사례가 3,300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운행하거나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무역 관련한 문서가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 스위프트망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선박을 납포한다든가 비행기를 공항에 압류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예. 그게 가능한데 그런 걸 했던 사례는 810건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특별 제재로 정말 특정인의 아예 잔고를 다 막아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 제재의 다른 방편들도 지금 많이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다? 유럽의 가스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자원이 고갈돼서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쪽이 더 뼈 아파가지고 물가가 갑자기 30% 오른다든지 러시아 화폐가 갑자기 통화 가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든가 예. 이런 게 있어서 내부에서 먼저 빨리 뭔가 우리가 굴복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금융 제재, 경제 제재의 수위가 계속 고강도 제재들이 하나씩 더 나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미국이 독배를 마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우방 국가들도 이러다가 갑자기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스를 어디서 사오란 말이야? 저 그렇죠. 미국 저 친구들은 자기들은 가스 나온다고 뭐 신경 안 쓰는 건가? 맞아요. 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프트가 미국이 저렇게 자기들 입맛에 밸브 예. 걸어 잠그고 열고 하는 걸 자꾸 지켜보다 보니 이제 적지 않은 국가들이 우리 스위프트 말고 따로 라인 구축하자. 이 목소리들을 높여가게끔 만드는 일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다. 미국이. 예. 그다음 두 번째, 달러 위상 강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있는 거잖아. 라는 걸 봤기 때문에 자, 러시아가 미국과 관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형태로 어떻게 봉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합되고 나서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아니, 안 좋아지겠죠. 그럼 이제 러시아는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면 앞으로 이런 제재를 우리한테 또 할 게 분명하니 우린 진작부터 스위프트에 의존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이나 결제 방법들을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구축해 놓자로 진화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스위프트라는 어찌 보면 미국에게 금융 제재라는 무기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교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시스템 자체가 또 다른 시스템, 또 다른 서비스 시스템 깨지겠네요. 이런 걸로 갈라지게 되면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도 그럼 흔들리는 결과적으로 거고요. 흔들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국제 결제가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길게 보면 다시 전 세계 교육이 다소 번거롭거나 불편하거나 귀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군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가장 걱정하면서 예. 미국이 스스로 독배를 마신 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피해는 없습니까? 듣다 보니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서 돈 받을 거 있는 기업도 돈 받기 어려울 거고 그럼 그냥 불편만 하면 괜찮은데 부도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는 회사도 장기적으로 흐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의 교육 규모가 뭐 워낙 수출 많이 하는 국가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하고는 숫자가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러시아만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들, 대기업 중에서 일부 품목들은 치명상을 입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거기서 생산해서 러시아에 전역에 수출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운행되고 있는 외제차에서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통계로는 우리 현대차가 판매 추이가 1, 2등 하고 있어요.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잘 팔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낭만한 거죠. 예. 그리고 뭐 라면이라든가 이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예. 이런 품목들은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단기간 끝나는 건지 장기간 가는 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청취하고는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정 국가를 세계 금융망에서 빼버리는 제재가 상당히 유효하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빠지는 건 그 나라도 어렵지만 그 나라랑 또 같이 연결돼 있던 다른 나라들은 또 불편해지는. 네. 지금까지는 이란, 북한 정도가 빠지는 거니까 그냥 뭐 저 친구들이랑 이란산 석유 안 사면 되지 뭐 이제 이 정도였을 텐데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빠져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잘 작동할지 다른 피해는 없을지 고민이네요.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점심시간이네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싶은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논란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쪽은 규제가 되고 그 갈등은 어떻게 이 말씀의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못 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스노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